로봇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다 만든 로봇을 우리는 출하 직전에 일부러 부숩니다. 어디까지 버티는지 봐야 하니까요. 똑같은 라인에서 나온, 똑같이 잘 작동하는 로봇 100대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모두 정상, 화면을 봐도 모두 초록불입니다. 그런데 이 100대를 출하하기 직전 우리는 그중 몇 대를 골라 뜨거운 오븐 같은 챔버에 넣고 며칠을 구워 그중 몇을 죽게 만듭니다. 멀쩡하게 잘 도는 제품을 왜 스스로 망가뜨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몇 달 뒤 현장에서 조용히 죽을 약한 개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손에 가서 죽느냐, 우리 시험소에서 미리 죽느냐. 시험소는 바로 그 약한 놈들을 스트레스로 미리 걸러내보내지 않기 위해 다 만든 로봇을 일부러 괴롭히는 곳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광고로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새 자동차가 나오면 사람 모양 더미를 태우고 시속 64km로 벽에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새 스마트폰이 나오면 1m 높이에서 수백 번 떨어뜨리고 물에 담가 방수를 확인합니다. 멀쩡한 신제품을 왜 부술까요? 부숴봐야 어디까지 버티는지, 어디서부터 깨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한 줄의 안전 등급 뒤에는 이렇게 수백 대를 부수고 얻은 데이터가 깔려 있습니다. 로봇 시험소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팔기 전에 우리 손으로 먼저 한 개까지 몰아붙여 보는 것. 여기서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회로도가 맞다와 현장에서 3년을 버틴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앞선 편에서 우리는 노이즈와 전원을 설계 단계에서 잡는 법을 봤지만 설계가 옳다는 것과 그 물건이 3년간 진동과 열과 습기를 견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종이 위에서 오른 것과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을 메우는 게 시험평가입니다. 오늘은 그 시험소를 3막으로 따라갑니다. 1막, 일부러 괴롭히는 시험. 2막, 합격과 불합격의 선을 긋는 판단. 3막, 떨어진 원인을 숫자로 파헤치는 분석. 괴롭히고, 선을 긋고, 부검한다. 이 순서가 오늘의 목차입니다. 1막,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다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형식 시험. 새로 개발한 설계 자체가 규격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시험으로 대표 시료 몇 대를 뽑아 온도, 진동, 전자파까지 전 항목을 혹독하게 다 겁니다. 설계가 세상에 처음 나올 때 한 번, 가장 넓고 깊게 봅니다. 둘째, 출하 시험. 이건 양산되는 제품을 내보내기 전에 하는 검사로 전 항목이 아니라 핵심 항목만 골라 빠르게 대신 전수 또는 정해진 비율로 확인합니다. 셋째, 인수시험. 제품이 고객 현장에 설치된 뒤 실제 환경에서 요구대로 동작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같은 시험이라도 대표 시료냐, 양산품이냐, 현장이냐에 따라 목적과 항목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두 단어를 정리하겠습니다. 검증과 확인입니다. 검증은 명세대로 제대로 만들었는가를 봅니다. 설계돼 5kg을 든다고 적었으면 정말 5kg을 드는지 사양서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는 일입니다. 반면 확인은 실제 쓰임에 맞는가를 봅니다. 사양은 다 맞췄는데 정작 그 로봇을 쓰는 창고의 좁은 통로에서는 쓸모가 없다면 확인해서 걸립니다. 명세를 향한 시선이 검증이고 사용 목적을 향한 시선이 확인입니다. 잘 만든 것과 쓸모 있는 것은 다르며 제품은 이 둘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세상에 나갈 자격을 얻습니다. 제품이 언제, 어떻게 고장 나는지를 한 장의 그래프로 그리면 욕조를 옆에서 본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욕조곡선입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고장률입니다. 맨 앞은 뚝 떨어지는 내리막입니다. 갓산 물건이 초반에 유독 잘 죽는 구간으로 조립 불량이나 숨은 결함을 타고난 개체들이 여기서 일찍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초기 고장 구간입니다. 가운데는 바닥에 붙은 평평한 구간으로 고장률이 낮고 일정한 우리가 말하는 정상 사용 기간입니다. 여기서 나는 고장은 어쩌다 우연히 나는 것이라 우발고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맨 끝은 다시 치솟는 오르막입니다. 오래 써서 부품이 닳고 늙어 죽는 마모고장 구간입니다. 일찍 죽거나 어쩌다 죽거나 늙어 죽거나
제품의 일생이 이 욕조 하나에 담깁니다. 이 욕조 곡선의 맨 앞, 초기 고장 구간이 시험소에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차피 약하게 태어난 개체들은 초반에 죽을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반을 고객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공장 안에서 미리 지나가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는 것이 버닌입니다. 제품을 며칠 동안 높은 온도와 전압으로 계속 돌려 초기 고장 구간을 공장에서 미리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문을 통과한 제품은 이미 초기 사망 위험을 지나온 평탄한 우발 구간에 들어선 개체만 남습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은 버닌은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한 개체를 골라내버리는 선별 작업일 뿐이며 그래서 수명 자체를 재는 수명시험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온도를 높이면 고장이 빨라지니 며칠로 몇 달치 초기 위험을 압축해 시간을 사는 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제, 방금 본 버닌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제품의 총수명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것, 초기 고장 구간을 미리 소진해 약한 개체를 선별하는 것, 마모 시점을 앞당겨 예방 정비를 유도하는 것, 우발 고장률을 0으로 만드는 것. 정답은 두 번째, 초기 고장 구간을 미리 소진해 약한 개체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버닌은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초반에 죽을 놈을 공장에서 미리 걸러내보내는 선별입니다. 하나 더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새로 개발한 설계가 규격을 만족하는지 대표 시료로 전 항목을 검증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출하시험, 인수시험, 형식시험, 수명시험. 정답은 세 번째, 형식시험입니다. 설계 자체를 처음 세상에 내보낼 때 대표 시료로 가장 넓고 깊게 보는 것이 형식시험이고 양산품을 핵심 항목만 빠르게 보는 것이 출하시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인수시험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시료도 항목도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1막의 핵심 기술 하나를 짚겠습니다. 환경시험은 아무 스트레스나 마구 주는 게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주면 이 고장이 드러난다는 짝을 알고 정확히 겨냥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와 습도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는 온습도 사이클은 서로 다른 재질이 팽창하고 수축하는 차이를 이용해 납된 부위나 접합부에 미세한 균열과 부식을 일부러 끌어냅니다. 진동과 충격 시험은 오래 흔들었을 때 나사 체결이 풀리거나 금속이 피로로 부러지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는 열충격은 이질 재료가 붙은 경계가 온도 급변을 못 버티고 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시험마다 노리는 고장 메커니즘이 정해져 있고 좋은 시험은 숨어있던 그 약점을 반드시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방진, 방수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게 IP 등급입니다. IP 뒤에 숫자 2개가 붙는데 앞자리는 먼지 같은 고체가 들어오는 걸 얼마나 막는지, 뒷자리는 물이 들어오는 걸 얼마나 막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IP, 5사는 먼지가 어느 정도 들어와도 동작에 지장 없고 사방에서 튀는 물을 견디는 수준, IP, 6, 7은 먼지가 아예 안 들어오고 일정 수심에 잠깐 담가도 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IP 등급은 어디까지나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보호 등급일 뿐 영구적인 방수를 보장하거나 제품이 몇 년 버틴다는 수명 등급이 절대 아닙니다. IP67이라고 바닷속에 며칠씩 담가두면 당연히 물이 들어옵니다. 전자파 시험 EMC로 넘어갑니다. EMC는 크게 두 갈래로 봅니다. 하나는 내 장비가 남에게 얼마나 전자파 잡음을 내뿜느냐를 보는 방출, 다른 하나는 남이 내뿜는 잡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견디느냐를 보는 내성입니다. 방출은 다시 케이블을 타고 흘러나가는 전도성 방출과 공중으로 퍼지는 방사성 방출로 나뉩니다. 방사 방출을 측정할 때는 반사가 없는 전자파 무반향실 안에 제품을 놓고 안테나로 뿜어져 나오는 정의 강도를 직접 재서 규격이 정한 한계선과 비교합니다. 앞선 편에서 우리는 이 잡음을 설계로 눌러 막았다면 여기서는 그 노력이 정말 규격 한계선 안에 들어왔는지를 실측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계로 막고 시험으로 증명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제, 서로 다른 재질의 팽창, 수축 차이를 이용해 납된 부와 접합부의 균열, 부식을 끌어내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진동시험, 온습도, 사이클 시험, 낙하 시험, 전자파 방출 시험. 정답은 두 번째,
온습도 사이클 시험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반복해 재질 간 팽창, 수축 차이를 만들고 그 응력으로 접합부의 숨은 결함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 시험의 노림수입니다. 하나 더 갑니다. 두 번째 문제, IP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앞자리는 고체 침입 보호 수준을 뜻한다. 뒷자리는 물 침입 보호 수준을 뜻한다. 등급이 높으면 영구적인 방수와 긴 수명을 보장한다. 이물질의 침입을 막는 보호 등급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세 번째, 등급이 높으면 영구 방수와 긴 수명을 보장한다는 설명입니다. IP는 어디까지나 침입을 막는 보호 등급일 뿐 방수 보장도 수명 등급도 아니라는 점이 함정의 핵심입니다. 2막 판단입니다. 이제 시험 데이터가 쌓였으니 합격과 불합격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못 박을 원칙이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반드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격이라는 법전에 한계선이 미리 적혀 있고 우리는 그 선에 데이터를 대볼 뿐입니다. 만약 시험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걸린다고 해서 그제야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바꾼다면 그건 더 이상 판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결과에 맞춰 합격선을 옮기는 순간 그 시험은 통과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통과를 연출하는 것이 됩니다. 기준의 무결성, 즉 기준을 결과보다 먼저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판단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경계값입니다. 측정한 값이 합격선에 딱 붙어 있을 때 이걸 그냥 합격으로 주면 안 됩니다. 모든 계측기에는 오차, 즉 측정 불확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기가 10.0을 가리켜도 실제 값은 그 언저리 어딘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서는 계측기 오차만큼 안쪽으로 여유를 두고 그 여유선을 넘겨야만 합격을 줍니다. 이 안쪽 여유대를 가드밴드라고 합니다. 오차만큼 손해보고 합격시키니 통과한 제품은 진짜로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측기를 고를 때는 그 불확도가 충분히 작은지 그리고 그 계측기의 값이 국가 표준까지 거슬러 추적되는 소급성을 갖췄는지 대역폭이 측정 대상에 맞는지를 따집니다. 표시값을 임의로 손대는 것은 당연히 금지입니다. 측정을 이야기하려면 세 단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도, 정밀도, 분해능. 이 셋은 서로 완전히 독립입니다. 다트판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관역 한가운데가 참값입니다. 정확도는 던진 다트가 중심에 얼마나 가까운가, 즉 얼마나 치우치지 않았는가입니다. 정밀도는 던진 다트들이 서로 얼마나 모여 있는가, 즉 산포가 얼마나 작은가입니다. 한쪽 구석에 다트가 촘촘히 모였다면 정밀도는 높지만 정확도는 낮은 것입니다. 분해능은 좀 다른 이야기로 다트판 눈금이 얼마나 촘촘하냐, 즉 최소 얼마나 작은 차이까지 구분해 읽을 수 있느냐입니다. 앞선 센서편에서 봤던 바로 그 다트판입니다. 중심에 가까운가, 모여 있는가, 눈금이 촘촘한가. 이 세 질문의 답이 각각 정확도, 정밀도, 분해능입니다. 그렇다면 오차도 성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통오차는 언제 재도 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치우치는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 저울 0점이 200g 위로 밀려 있으면 무얼 올려도 늘 200g 더 나옵니다. 이런 오차는 원인이 일정하니 교정, 즉 캘리브레이션으로 그 치우침을 빼서 없앨 수 있습니다. 반면 우연 오차는 잴 때마다 위로 아래로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오차입니다. 이건 방향이 제멋대로라 교정으로는 못 없애고 대신 여러 번 재서 평균을 내면 위아래가 상쇄되어 줄어듭니다. 오차의 성격이 대책을 정합니다. 일정하게 치우쳤으면 교정으로, 불규칙하게 흔들리면 반복 평균으로 잡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제, 다트가 관역 한쪽 구석에 아주 촘촘하게 모여 박혔습니다. 이 상태를 옳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모두 높다. 정확도는 높지만 정밀도가 낮다. 정밀도는 높지만 정확도가 낮다. 분해능이 낮다. 정답은 세 번째, 정밀도는 높지만 정확도가 낮다입니다. 서로 모여 있으니 산포가 작아 정밀도는 높지만 중심에서 벗어났으니 치우침이 커 정확도는 낮습니다. 이 둘이 독립이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하나 더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저울 0점이 늘 일정하게 위로 밀려 항상 같은 양만큼 더 나오는 오차는 어떻게 잡을까요? 보기는 반복 측정 후 평균, 교정, 표본수 증가, 측정 포기. 정답은 두 번째, 교정입니다. 이건 늘 같은 방향으로 치우치는 계통오차이므로 반복 평균이 아니라 그 일정한 치우침을 보정으로 빼주는 교정으로 없앱니다. 반대로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우연오차라면 반복 평균이 답이 됩니다. 이막의 후반은 부품과 시스템이 실제로 규격에 맞는지를 하나씩 판정하는 일입니다. 먼저 모터의 토크 적합성부터 봅니다. 판정 기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연속 운전입니다. 로봇이 계속 움직이며 힘을 낼 때 그 힘을 시간으로 평균한 값인 시료 토크가 모터의 전격 토크를 넘으면 안 됩니다. 넘으면 계속 열이 쌓여 결국 타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순간 가속입니다. 확 튀어나가는 그 짧은 순간의 순시 토크가 모터의 최대 토크를 넘으면 모터가 박자를 놓치는 탈조나 소손이 옵니다. 여기에 관성비, 즉 모터가 감당할 부하, 관성의 비율은 또 따로 봅니다. 꾸준히 미는 힘과 순간에 터트리는 힘, 이 둘은 기준이 다르니 따로 재고 따로 판정합니다. 다음은 전원과 통신입니다. 전원 적합성은 평상시가 아니라 최악의 조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전압이 가장 낮게 떨어질 때 처음 켜질 때의 기동 과도와 순간적으로 확 몰리는 돌입 전류, 그리고 보호 회로가 제대로 도는지까지 가장 가혹한 순간에도 견디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신 적합성은 흔한 오해가 있는데 핵심은 속도, 즉 대역폭이 아닙니다. 제어 통신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결정성, 즉 정해진 사이클 타임마다 데이터가 제때 오는지, 그리고 그 도착 시각이 들쭉날쭉한 지터가 작은지입니다. 아주 빠르지만 가끔 늦는 택배보다 조금 느려도 매번 정시에 오는 택배가 제어에는 훨씬 낫습니다. 안전 적합성은 판정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규격이 이 기능은 이 정도로 안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성능 수준, PL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계가 실제로 달성한 수준을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고장을 스스로 얼마나 잘 진단해내는지, 부품 신뢰도는 충분한지로 따져서 요구 PL 이상을 달성했는지 비교해 판정합니다. 특히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협동 로봇은 문제가 다릅니다. 로봇이 사람과 부딪힐 수 있으니 부딪혔을 때 신체 부위별로 허용된 힘과 압력의 한계를 실제로 계측해 그 아래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건 로봇이 얼마나 잘 움직이나 하는 구동 성능 시험과는 완전히 별개의 시험입니다. 1막과 2막을 잇는 개념 하나가 디레이팅입니다. 부품을 전격의 100%까지 꽉 채워 쓰지 않고 일부러 전격의 일부만 쓰는 안전 여유입니다. 예를 들어 100V짜리 콘덴서를 50V 회로에만 쓰는 식입니다. 이렇게 여유를 두면 콘덴서나 반도체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 수명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여유가 좋다고 무작정 키우면 부품이 커지고 비싸지고 무거워져서 결국 원가와 성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디레이팅은 무조건 크게가 아니라 신뢰성과 원가, 크기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제, 모터의 토크 적합성 판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순시 토크가 전격 토크 이하이면 된다. 시료 토크가 최대 토크 이하이면 된다. 연속 운전은 시료 토크가 전격 토크 이하이고 순간 가속은 순시 토크가 최대 토크 이하여야 한다. 대역폭이 전격을 넘지 않으면 된다. 정답은 세 번째입니다. 연속 운전은 시간 평균인 시료 토크가 전격 토크 이하라야 열로 타지 않고 순간 가속은 순시 토크가 최대 토크 이하라야 탈조나 소손을 막습니다. 두 기준을 짝지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더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제어용 통신의 적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판정 요소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최대 전송 속도인 대역폭,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결정성, 케이블의 최대 길이, 소비 전력. 정답은 두 번째, 결정성입니다. 제어에서는 빠른 것보다 사이클 타임마다 제때 도착하고 지터가 작은 것이 핵심이라 속도가 아니라 정시성으로 판정합니다. 3막 분석입니다. 이제 숫자로 부검할 차례입니다. 첫 지표는 가용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로봇도 고장나고 고장나면 고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설비가 필요할 때 실제로 돌고 있을 확률을 가용도라 하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용도는 평균 고장 간격인 MTBF를 MTBF의 평균 수리 시간인 MTTR을 더한 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MTBF가 990시간, MTTR이 10시간이라면 990을 990 더하기 10, 즉 1000으로 나눕니다. 답은 0.99, 그러니까 가용도 99%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함정이 있습니다. MTBF 990시간은 어디까지나 평균이지 모든 개별 제품이 990시간을 반드시 버틴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어떤 개체는 그보다 일찍, 어떤 개체는 더 오래 갑니다. 분포로 더 깊이 들어가면 와이블 분포가 나옵니다. 겁먹을 것 없이 여기서는 모양을 결정하는 숫자 하나, 모양 모수 베타만 보면 됩니다. 이 베타 값이 고장이 어느 구간에서 나는지를 알려줍니다.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시간이 갈수록 고장률이 떨어지는 초기 고장형, 베타가 딱 1이면 고장률이 일정한 우발 고장형, 베타가 1보다 크면 시간이 갈수록 고장률이 오르는 마모 고장형입니다. 욕조곡선의 세 구간과 정확히 하나씩 대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미리 부품을 갈아 끼우는 예방 교체가 이득인 경우는 오직 베타가 1보다 큰 마모형일 때뿐입니다. 그럼 하나 예측해 봅시다. 베타가 0.7이면 예방 교체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0.7은 1보다 작아 초기 고장형이라 새 부품으로 갈아봤자 또 초반에 죽을 위험만 새로 드리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계산이 들어갑니다. 첫 문제, 어떤 로봇의 MTBF가 990시간, MTTR이 10시간입니다. 이 로봇의 가용도는 얼마일까요? 보기는 90%, 95%, 99%, 99.9%, 정답은 세 번째 99%입니다. 가용도는 MTBF를 MTBF 더하기 MTTR로 나눈 값이니 990을 990 더하기 10인 1000으로 나누면 0.99, 즉 99%가 됩니다. 잊지 말 것은 이 990시간이 개별 보증이 아니라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하나 더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와이블 분포의 모양 모수 베타가 1보다 큰 경우를 옳게 해석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초기 고장형이며 예방 교체가 무의미하다. 우발 고장형이며 고장률이 일정하다. 마모 고장형이며 예방 교체가 유효하다. 고장이 전혀 나지 않는다. 정답은 세 번째, 마모 고장형이며 예방 교체가 유효하다입니다. 베타가 1보다 크면 시간이 갈수록 늙어 고장이 늘어나는 마모 구간이라 낡기 전에 미리 갈아주는 예방 교체가 실제로 이득이 됩니다. 원인을 분석하려면 데이터의 흩어짐, 즉 산포를 숫자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 번 잰 값이 서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이 표준 편차, 기호로 시그마입니다. 반복 정밀도가 좋다는 말은 결국 이 시그마가 작다는 뜻이고 평균은 그 값들이 참값에서 얼마나 치우쳤는지, 즉 정확도를 보는 데 씁니다. 산포와 치우침을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측정 값을 잔뜩 모아 그리면 대개 가운데가 봉긋한 종 모양의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값은 평균 근처에 몰려 있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 3배, 즉 3시그마쯤 멀어지면 그런 값이 나올 일은 아주 드뭅니다. 중심과 흩어짐, 이 두 숫자가 데이터의 성격을 요약합니다. 이 산포를 규격과 연결한 지표가 공정 능력 CP와 CP키입니다. CP는 규격이 허용하는 폭을 산포의 폭인 6시그마로 나눈 값으로 오직 얼마나 안 흩어졌는가만 봅니다. 반면 CPK는 거기에 중심이 규격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치우쳤는가까지 함께 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규격이 1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상한 10.6에 하한 9.4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0.1이라고 합시다. 공정 중심이 딱 10에 맞으면 CP는 규격폭 1.1을 6 곱하기 0.1인 0.6으로 나눠 2.0, CPK도 똑같이 2.0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10.3으로 치우치면 CP는 산포가 그대로니 여전히 2.0이지만 CPK는 가까운 상한 10.6에서 10.3을 뺀 0.3을 3 곱하기 0.1인 0.3으로 나눠 1.0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CPK는 언제나 CP보다 작거나 같고 CP만 크고 CPK가 작으면
흩어짐은 좋은데 중심이 어긋났다는 신호입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첫 문제, 어떤 공정의 CP는 2.0으로 큰데 CPK는 1.0으로 작게 나왔습니다. 이 공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산포가 너무 크다, 산포는 양호하나, 중심이 규격 중앙에서 치우쳐 있다, 규격폭이 너무 좁다, 측정을 잘못했다. 정답은 두 번째, 산포는 양호하나 중심이 치우쳐 있다입니다. CP가 크다는 건 흩어짐이 작다는 뜻이고, 그런데 CPK가 작다는 건 그 좋은 산포가 규격 한가운데가 아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 더 갑니다. 두 번째 문제, 규격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0.6이고 시그마가 0.1인데 공정 중심이 10.3으로 치우쳤을 때 CPK는 얼마일까요? 보기는 0.5, 1.0, 1.5, 2000. 정답은 두 번째, 1.0입니다. 가까운 상한 10.6에서 중심 10.3을 빼면 0.3이고 이걸 3 곱하기 0.1인 0.3으로 나누면 정확히 1.0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CP는 2.0이니 이 한 문제 안에 CPK가 CP보다 작다는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보고할 때는 이 값이 참값에서 얼마나 벗어났을 수 있는가, 즉 불확도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 불확도는 두 종류의 정보를 조립해 만듭니다. 하나는 A형으로 같은 측정을 여러 번 반복해 그 흩어짐을 통계로 직접 뽑아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B형으로 계측기 성적서나 부품 데이터 시트처럼 이미 알려진 기존 정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A형과 B형을 규칙에 따라 합쳐 합성 표준 불확도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 계수 K, 보통 2를 곱해 확장 불확도로 최종 보고합니다. 이 확장 불확도가 붙으면 참값이 이 범위 안에 있으리라고 어느 정도 신뢰로 말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숫자에 그 숫자에 믿을 만한 폭까지 함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분석에서 가장 유혹적인 실수가 이상값 처리입니다. 데이터를 그리다 보면 유독 혼자 멀리 튀어 있는 값이 보입니다. 이 값 때문에 결과가 나빠 보이니 그냥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튀는 값을 근거 없이 마음대로 삭제하는 것은 명백한 데이터 조작입니다. 이상값은 버릴 대상이 아니라 원인을 규명할 대상입니다. 왜 그 하나만 튀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측정하다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그 개체에 진짜 결함이 있어 미래의 고장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인지 그 원인과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 뒤에야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막의 결과물은 시험 성적서입니다. 좋은 성적서의 기준은 단 하나, 남이 이 문서만 보고도 같은 시험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시험했는지 대상, 어떤 규격을 적용했는지, 온도와 전압 같은 시험 조건은 어땠는지, 어떤 계측기를 썼고 그 불확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원데이터와 최종 판정 결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사내 개발 일정이 언제까지인지 같은 경영 정보는 재현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성적서에 넣지 않습니다. 성적서는 재현에 필요한 정보만 담는 시험의 공식 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입니다. 어떤 제품이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해도 또 같은 자리에서 떨어지고 또 해도 같은 자리라면 이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재현되는 불합격은 그 자체가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합격 기준을 슬쩍 완화하거나 나쁜 데이터를 빼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정반대로 그 원인을 찾아 뿌리째 제거하는 것입니다. 앞선 편에서 우리가 봤던 그 원인들, 여러 회로가 접지를 나눠 쓰다 생기는 공유 임피던스나 부족한 디커플링 같은 것들이 자주 범인입니다. 분석의 결론은 언제나 다음 설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7번째, 마지막 퀴즈입니다. 첫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확장 불확도는 합성 표준 불확도에 포함 계수를 곱해 구한다. 혼자 튀는 이상값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시험 성적서에는 적용 규격과 시험 조건이 들어간다.
재현되는 불합격은 설계 결함의 신호다. 옳지 않은 것은 두 번째, 이상값을 원인 규명 없이 바로 삭제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상값은 지우는 대상이 아니라 왜 튀었는지 원인을 밝히고 근거를 기록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 더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시험 성적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제품 판매 원가, 사내 개발 일정, 사용 계측기와 그 불확도, 담당자의 급여. 정답은 세 번째, 사용 계측기와 그 불확도입니다. 성적서는 남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측기와 불확도, 규격, 조건, 원데이터가 들어가고 원가나 일정 같은 경영 정보는 재현과 무관해 넣지 않습니다. 이제 시험소의 3막을 한 줄씩 못 받겠습니다. 1막 시험은 멀쩡해 보이는 제품에 온도와 진동과 전자파라는 스트레스를 일부러 걸어 몇 달 뒤 현장에서 죽을 약한 개체를 우리 손으로 미리 죽여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2막 판단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규격의 한계선을 먼저 그어두고 거기에 계측기의 불확도까지 얹은 가드밴드 안쪽에서만 합격을 주는 흔들리지 않는 선 긋기였습니다. 3막 분석은 떨어진 제품을 분포와 통계로 부검해 그것이 운인지 설계 결함인지를 가려내고 그 원인을 다음 설계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골라내고 한계선으로 판정하고 통계로 부검한다. 이것이 출하 전 마지막 관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정형 문제가 노리는 함정 6개를 빠르게 교정하겠습니다. 첫째, IP 등급이 높으면 영구 방수다. 아닙니다. IP는 침입을 막는 보호 등급일 뿐 방수나 수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MTBF가 990시간이면 모든 제품이 990시간을 보증한다. 아닙니다. 그건 평균이지 개별 보증이 아닙니다. 셋째, 버니는 제품 수명을 늘린다. 아닙니다. 버니는 약한 개체를 골라내는 선별입니다. 넷째, 정확도가 높으면 정밀도도 높다. 아닙니다. 둘은 독립이라 치우침과 산포는 따로 놉니다. 다섯째, 합격이 아슬아슬하면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 아닙니다. 기준은 시험 전에 고정하며 사후 완화는 조작입니다. 여섯째, CPK가 CP보다 클 수 있다. 아닙니다. CPK는 치우침까지 반영하니 언제나 CP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늘 시험소를 3장의 카드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카드, 시험은 약한 개체를 스트레스로 미리 걸러내는 선별이며 형식과 출하와 인수는 목적도 시료도 다릅니다. 둘째 카드, 판단은 시험 전에 고정한 한계선에 불확도를 얹어 긋는 것이며 정확도와 정밀도와 분해능은 서로 독립입니다. 셋째 카드, 분석은 가용도와 와이블과 공정 능력이라는 숫자로 원인을 부검해 다음 설계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회로대는 적혀있지 않은 것, 즉 시간과 환경과 산포가 로봇의 진짜 합격과 불합격을 정합니다. 종이 위에서 오른 것과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사이 그 간극을 재는 자가 시험소입니다. 오늘도 자격증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개념 하나를 확실히 잡았어요.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합니다. 구독하고 다음 개념도 정복하세요.